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이 주력 바이오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할합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분리해서 신약 개발에 집중할 별도의 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탁 생산을 맡긴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약 개발에 힘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먼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나뉘는 건지 그것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방식으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을 해서 100%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떼어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과 또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에피스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분야로 비유를 하면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였다면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TSMC처럼 위탁 생산만 하고 또 에피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삼성이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키워온 이 바이오 사업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가 이 반도체나 이 스마트폰처럼 이 그룹의 대표적인 이 사업 반열에 오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은 고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 LCD 등도 10년 내에 따라잡힐 수 있다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꼽은 5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이 됐고 CDMO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분야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과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당장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위탁 생산에 집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5년 만인 2016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고 2020년에는 매출 1조 원을 처음으로 넘었고 지난해에는 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CDMO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를 넘어서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키웠는데요. 지금 1에서 4공장에 이어서 올해 가동을 시작한 5공장까지 더하면 생산 능력은 총 78만 4천 리터로 세계 최대 회사인 론자를 뛰어넘게 됩니다. 또 오는 2032년에 8공장까지 완성이 되면 생산 능력은 132만 리터에 달하게 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분할 이유에 대해서 이 위탁 생산을 맡기는 고객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좀 이게 파운드리의 교훈이 좀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분할 결정에 대해서 고객의 잠재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는 위탁 생산과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괜히 바이오 시밀러 경쟁자를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삼성 파운드리가 겪었던 고객과의 신뢰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안에 개발을 담당하는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가 함께 있어서 혹시라도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 과거 삼성 파운드리의 주 고객사였던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폰 출시 시점을 미리 알고 갤럭시 출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서 이후에는 거래가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분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일단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좀 더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게 될 텐데 온전히 개발에 집중해서 이 시밀러뿐 아니라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개발 성공을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직후 10만 9,400달러를 넘어서며 4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오전 8시 25분경에는 11만 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번 상승은 미국발 호재가 주도했는데요. 먼저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킨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1:1 준비금 보유와 자금 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담고 있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고객이 자사계좌로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을 애완용 돌이라고 부를 만큼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로 꼽혀왔는데요. 그런 그가 이 흡연은 권장하지 않지만 흡연할 권리는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살 권리도 인정한다라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밖에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도 반사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진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30만 달러, 우리 돈 4억 1천만 원까지 급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에선 6월 말 만기 콜옵션 중 12만 달러와 30만 달러 행사가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한 달 새 23%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결제 약정 규모가 크다는 것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 국채가 급락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감세안을 지켜본 시장은 미국 정부의 재정 위험을 다시 평가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분석 속에 가장 변동성이 높은 자산 비트코인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텐데 미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항상 이제 트럼프 정책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미국 장기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5.09%로 전장 대비 한 12bp 급등했습니다. 이는 이제 2023년 11월 이후에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같은 시간에 이제 전장 대비해서 12bp 오른 4.60%를 보였습니다. 이 미 장기 국채 금리 급등,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이제 20년물 입찰 경매 수요 부진에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날 오후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20년물 경매를 진행한 결과 수익률이 5.047%를 기록했는데 이제 과거 6번의 평균 수익률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감세 정책이 이제 의회에 밀어붙이면서 재정적 악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채권 투매 심리를 부추겼다는 해석입니다. 네, 트럼프의 감세안과 맞물린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좀 방어세를 당긴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한 단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제 AAA에서 AA1으로 강등을 한 이유도 전방 정부의 국가 부채와 이제 재정 적자 증가 우려를 들었었죠. 이제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더 강화하면서 이를 더 악화시킬 거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트럼프 감세 정책에 대한 경고성 행동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감세 정책 덕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회를 설득하기로 직접 가기도 했었죠. 근데 지난 4월에 이제 상호관세 여파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이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던 때와 비슷한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는 건데요. 네. 당시에도 이제 국채 금리 급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 즉 이제 무역 수지와 재정 수지 건전성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가 봐 있잖아요. 이 금리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시장의 반대가 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장의 리스크,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 미국 국채의 변동성은 커졌는데 이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던 이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023년 8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그 당시에 미국 재정 정제 악화와 똑같은 이유를 근거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 상승했던 현상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상자산 가격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직접적 연관성이 있냐, 이것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직접적 연관성이라기보다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가 실제로 2024년 이듬해 1월에 출시가 됐었죠. 그거에 따른 상승세가 컸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박찬희 기자가 브리핑을 전해준 것처럼 이 가상자산 자체의 제도권화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심리를 더 올린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요. 네. 확실한 건 이제 미 국채 변동성은 커지는 반면에 가상자산의 제도권화는 또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에 따라서 안전자산, 대표 안전자산이 이제 사실 미국채도 있었지만은 금도 있잖아요. 네. 또 최근에 금값도 다시 오름세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 미 국채가 흔들리면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대체제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현재로서는 좀 포착되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우리 시장도 험난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서 보셨듯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란 우려와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충격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불안감이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달러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 전망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에선 올해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는 상황. 수혜 업종과 우려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항공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항공사가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유 등 구매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선 원달러 환율이 10원 내릴 때마다 대한항공은 약 3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약 280억 원의 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연가스, 석유 등 연료를 수입하는 한국전력과 SK가스 등 에너지 기업, 원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CJ제일제당 등 음식료 등도 중장기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 등 수출주에는 워낙 강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증시에서도 대표 수출주인 현대차와 기아 등은 하락했고 대한항공 등 항공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달바글로벌 공모가보다 66% 뛰며 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이긴 했지만 시장에선 예상보다 흥행 실적이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탄탄한 실적과 청약 과정에서의 흥행, 또 주주에겐 달바글로벌의 제품을 최저가로 할인해주겠다는 이례적인 마케팅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는데 실제로는 이번 주 상장한 3개의 새내기주 중 상장 당일 상승률이 가장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오늘 시장 상황에 더해서 오버행 우려가 주가 상승을 다소 제한했던 것으로 풀이합니다. 최대 주주인 반성현 대표가 보유한 지분에 비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월등히 높아 보호 예수 기간 6개월이 지나면 매각 압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오버행 이슈만 사그라든다면 실적 성장이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는 달바글로벌,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와 일본 중심으로 오프라인 확장을 지속해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 2022년 13.2%에서 내년 67%까지 확대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걷어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재초안을 두고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초안 폐지가 무산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초안 폐지 공약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재초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작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 재초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눈치만 보던 일선 지자체, 이 구청들은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좀 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 모두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의 경우 지난달 중순 무렵 서초구로부터 부담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재건축 단지 7곳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 언제까지 부담금을 내라 이런 식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서류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정도인데요.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입장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보고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의 뜻에 달려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뜻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일단 시행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꺼리게 되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지금 262만 세대, 이 중에서 수도권은 한 절반 정도인 122만 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당 평균 1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을 감안해서 사업성을 다시 계산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정확한 부담금 규모를 알 수 없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왜 이 재초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겁니까? 네, 재건축 활성화는 민주당이 기존에 추구해왔던 방향과는 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재건축 재개발 정책과 거리를 뒀었는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선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재초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부자 감세다 이런 프레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일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침묵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민주당 진성준 의원 말대로 만약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했다가 나중에 폐지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업계에서는 이미 부담금을 낸 단지로부터 소송이 빗발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우리만 부담금을 냈으니 억울하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거란 겁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만약 조합이 소송에서 이기면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합이 소송에서 이겨 부담금을 일부 돌려받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 이편한세상 3차 조합원은 강남구를 상대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결과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 630만 원 중 절반인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강남구는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막상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해도 이것조차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있었던 집값 통계 왜곡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 산정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네. 앞서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 통계가 최소 102차례 조작됐다고 밝혔는데요. 5년간 100% 올랐던 서울 집값을 27%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포 현대아파트조합은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면 안 내도 될 부담금이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인당 평균 1억 5천만 원까지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건축연대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면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해커 조직이 거론되면서 이젠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국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가 처음 심어진 것은 무려 3년 전. 3년간 복제폰 의심 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금전 목적의 범죄가 아닐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의 배후를 특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BPF 도어라는 고도화된 악성 코드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드맨션은 표적을 미리 정한 뒤 BPF 도어 악성 코드로 은밀하게 장기간 서버를 침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번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도 주로 레드맨션이 사용한 BPF 도어 계열 변종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사용된 악성 코드와 공격 양태를 보면 지금까지 봐온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사이버 국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봤는데 지금 흐르는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거는 사이버 안보 문제로 올라갔잖아요. 격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보라고 하면 이거는 민간 기업, 당한 기업에만 책임을 물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보 불감증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사이버 안보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